장 초반 보합권을 맴돌던 코스피가 조금씩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물가 상승 경고가 재차 나온 가운데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 국내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돌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본거지로 국내를 선택했다는 설명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차세대 게임용 그래픽카드에 삼성전자 메모리가 들어간다고 확인했습니다. 기존에 삼성과 SK가 관련 반도체를 만들지 않는다고 했던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81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정부는 연간 전체 적자 규모도 전망치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연속 상승 기록을 닷새로 늘릴 기세입니다.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코스피가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오전 11시 2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0.3% 오른 2,53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3천억 원 매도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3,300억 원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5% 넘게 오른 20만 원대에 거래 중인데요. 고대역폭 메모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의 발언이 전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전날 3% 급등하며 상승장을 이끌었던 삼성전자는 차익 실현 거래에 영향을 받으며 0.5% 떨어진 5만 7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0.2% 내린 71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연말부터 증시만큼이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환율은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거래 종가보다 3원 60전 오른 1,458원 60전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비상상태 선포 우려에 상승 출발하며 장 초반 1,460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이후 1,455원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달러 현상이 이어지면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7330%까지 상승했고 달러 인덱스는 109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불확실성에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25%, 0.16%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0.06% 하락 마감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경제를 이끄는 대기업들 소식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전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그룹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내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투자금을 빼서 미국에 쓰는 것 아닌가 했던 우려를 잠재우는 내용의 발표인데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현대차 국내 투자 계획 짚어주시죠. 네, 현대차그룹은 올해 24조 3천억 원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3조 9천억 원, 19% 늘어난 금액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올해 트럼프의 취임 등 경영 변수가 산재해 있는 만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입니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에 1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절반 가까이를 미래 역량 확보에 투자합니다. 전동화,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 수소 제품 및 원천 기술 개발에 사용됩니다. 현대차그룹은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을 앞세워 전기차 캐즘에 대응하면서도 전기차 신모델 개발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상투자엔 12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 전환과 신차 대응 생산시설 확충에 힘씁니다. 전략투자엔 8천억 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미래사업 경쟁력을 높입니다. 자, 이렇다고 해서 북미 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현지 시간 7일 밝혔습니다. 현지 온라인 판매망 확보로 소비자 접근성을 키워 북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미국 전역 소비자는 아마존 오토스에서 차량을 선택해 결제한 뒤
현지 현대차 딜러 매장에서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현대제철은 미국 남부 지역에 차량용 강판 생산을 목적으로 제철소 건립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대제철이 현지에서 생산한 강판을 현대차그룹이 차량 생산에 활용해 보편 관세에 대응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아직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입니다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 전 세계 국가별로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에 상한선을 둘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일단 미국의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현지 시간 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 국가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눠 AI 칩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우리와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미국의 동맹국으로 이루어진 최상위층과 중국, 러시아, 이란, 이라크 등 적대국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로 나뉩니다. 우리가 포함된 동맹국들은 지금처럼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고요. 반대로 적대국들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완전히 막히는 방식입니다. 동맹국과 적대국을 제외한 나라들 대부분은 수입할 수 있는 양의 상한선이 설정되는데요. 다만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따를 경우에는 상한선보다 많이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일단 현재까지 보도를 보면 우리는 괜찮다는 건데 이렇게 나오는 배경은 뭡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을 수 있는 국가와 기업의 그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로봇과 데이터 센터 등 AI 반도체 수요가 가파르게 느는 상황에서 수출 통제를 전 세계 대부분 나라로 확대해 이를 통해 AI 개발이 미국 위주로 이루어지고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표준을 따르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 제한 조치는 AI 반도체 남용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최근 가전 박람회 CES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또 우리 반도체 대기업과 얽혔습니다. 차세대 그래픽카드에 삼성과 협력이 없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발언을 뒤집었는데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삼성전자를 그야말로 들었다 놨다 했는데 자세한 경위를 정리해보죠. 네, 젠슨 황 CEO는 현지 시간 8일 공식 성명을 통해서 지포스 RTX 50 시리즈는 여러 파트너가 제조한 GDDR7 메모리를 탑재했고 그 시작은 삼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CEO는 6일 CES 2025 기조연설에서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공개하면서 여기에 탑재되는 AI 가속기 블랙웰에 미국 마이크론의 그래픽 더블 데이터 레이터 GDDR7이 적용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왜 마이크론만 들어갔냐라는 질문이 나왔고 황 CEO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는 그래픽 메모리를 만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소 황당한 무관심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삼성과 SK의 GDDR 세계 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공식 성명을 통해서 해명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그리고 젠슨 황 CEO는 또 CES를 직접 찾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만났죠.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최 회장은 특히 SK하이닉스가 사실상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HBM과 관련해서 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이제는 엔비디아의 요구보다 빠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엔비디아가 요구하는 수준의 HBM을 SK하이닉스가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하드웨어가 탑재되는 AI, 일명 피지컬 AI 사업과 관련한 논의도 양사 간에 있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언제쯤 다시 집행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네, 법원이 영장을 재발부한 지 오늘이 사흘째인데 오늘 당장 집행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습니다. 공수처는 집행 기밀성을 고려해 착수 시점을 극비에 논의하며 경찰과 2차 집행 시점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2차 영장 청구는 통상 7일 정도인 유효기간보다 더 길게 기한을 정해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 경비태세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1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보다
문을 막은 버스가 늘었고 철조망도 설치되는 등 진입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2차 집행 때는 특공대와 헬기를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야간이나 주말에 집행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죄 특검법이 결국은 부결됐는데 민주당에서 바로 재발의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제표결이 부결되자 오늘 바로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제3자 추천으로 수정한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 군사를 유도했다며 기존 법안에서는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죄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조수사본부는 파부 침주의 각오로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사 지휘를 받아 대통령 체포작전에 나선다면 심각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 발부 시점과 집행 시점까지 적어놨는데 경찰은 물론 법원까지 내통하는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헬기와 장갑차 투입 등 일부 민주당 인사들의 주장대로 공수처와 경찰이 작전을 펼치면 내전에 준하는 유혈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위주 우영준입니다.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설 연휴에 임시 공휴일을 추가한 정부가 이번에는 여행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수품 물가 잡기에도 나섰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정부의 명절 혜택 정리해보죠. 네, 우선 당정은 이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게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국내 관광을 촉진하고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인데요. 또한 당정은 27일부터 31일까지 KTX, SRT 역귀송 요금을 30에서 40%까지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KTX 같은 경우는 설 당일을 제외하고 4인 가족 동반석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5조 5천억 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을 15%까지 올려서 소비 진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예년과 같이 성수품 물가 관리에도 나서죠. 그렇습니다. 설 연휴까지 배추, 무, 사과, 배 등 16대 성수품의 공급 물량을 평상시보다 1.6배 대폭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달 초 기준 설 성수품인 배추와 무의 가격이 1년 전보다 58에서 77% 큰 폭으로 오르자 공급을 늘려서 물가를 잡겠다는 겁니다. 송민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빈번한 이상기후 등으로 수급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비축 물량 등을 적극 시장에 풀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지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 명절 기간에는 1조 7천억 원, 올 한 해 통틀어서 26조 5천억 원의 정책 금융이 제공됩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문제는 이런 지원 하나하나에 결국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데 나라 살림이 내수만큼이나 얼어붙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까지 집계만 봐도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수치가 집계 기준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일단 정확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11월 말 기준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81조 3천억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계 총수입이 542조 원, 총 지출이 570조 1천억 원으로 통합 재정 수지는 28조 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제외하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가 나오는데요. 이 수치가 81조 3천억 원 적자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래 2020년,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입니다. 네, 적자가 이렇게 커진 이유가 뭡니까? 국세 등으로 거치는 총수입 대비 지출이 크기 때문인데요. 총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은 저조한 기업 실적 탓에 법인세가 17조 8천억 원 줄어들며 8조 5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다만 기금 수입은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 수익이 증가하면서 20조 원 늘었는데요. 총 지출은 570조 1천억 원으로 21조 5천억 원 늘면 총 수입 증가분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를 91조 6천억 원으로 전망했는데요. 김원수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세수 결손 등으로 적자 규모가 전망치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 채무는 1,159조 5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4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SBS 비제 정보인입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올해 원달러 환율을 1,300원대로 예상하고 사업계획서를 짰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조금 떨어졌다고 해도 1,400원대 중반을 오가고 있으니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세영 기자. 네, 문세영입니다. 네, 일단 기업들 계획의 전체적인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죠. 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요 대기업의 환율 영향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한 원달러 환율 범위는 1,350원에서 1,400원이 33%로 가장 많았고 1,300원에서 1,350원이 30%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올해 사업계획을 짤 때 1,300원대 환율을 적용한 셈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1,430원까지 오른 후 지난해 말에는 장중한때 1,500원대에 육박하는 등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업들의 사업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1,400원에서 1,500원 범위의 환율을 적용한 기업은 30%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때문에 만약에 수정을 해야 한다면 특히 어떤 분야의 전망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특히 원자재 조달 비용 증가를 이 기업들은 가장 크게 우려했는데요. 이어 해외 투자 비용 증가, 수입 결제 시 환차손 발생, 외화 차입금 상환 부담 증가 순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환율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는 국내 정치 불안정 지속,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 지속화 등이 꼽혔습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2주 뒤에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과 MBK 파트너스 간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이 MBK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 이첩했냐는 이야기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정리부터 해보죠. 네, 고려아연은 지난 10월부터 금감원의 MBK와 관련해 총 9건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MBK 측이 자사주 매입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시세 조정 등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니까 금감원이 조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금감원이 MBK의 부정행위 혐의를 포착했고 검찰에 이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소식과 관련해 고려아연 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려웠지만 이첩된 사실은 맞다라고 밝혔고 MBK는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미공개 컨설팅 정보 악용건, MBK의 공개 매수 마지막 날 의문의 대량 매도로 주가가 하락한 사건에 대해서 주가 조작 혐의가 함께 검찰로 넘겨졌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저도 금융감독원의 입장 발표문 봤는데 이게 검찰로 넘긴 게 뭐냐라는 답변은 하지 않고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검찰에 이첩된 사안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보도에 나온 사안이 검찰로 넘어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임시주총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거세지면서 주주들이 혼란을 겪을 소지가 있습니다. 양측은 경영권 분쟁을 벌이며 지난해 10월 공개 매수를 진행했고 고려아연은 유상증자를 추진했다가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소액 주주들은 이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다며 고려아연 경영진을 고소하기도 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이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신속 수사 전환으로 이첩했습니다. SBS 비즈 임지혜입니다. 이어서 저희 SBS 비즈가 단독 취재한 기업들 소식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PF 사태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 2곳에 경고장에 해당하는 적정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10여 년 전 저축은행 사태가 떠오를 법한 대처였는데 우려와 달리 예금자들의 뱅크런 사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안국과 라온 두 저축은행이죠. 최근에 예적금 규모가 얼마로 확인된 겁니까?
네, 안국저축은행의 경우 9월 2,900억 원대였던 총 수신 규모가 11월과 12월에도 각각 2,924억 원, 2,899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온저축은행 총 수신 역시 9월 이후 꾸준히 1,100억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달 두 곳의 저축은행에는 적기 시정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조치가 내려지기 한 달가량 전부터 시장 우려가 나왔던 만큼 12월 전후 급격한 수신 이탈이 우려됐지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조치 이후 약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도 뚜렷한 이탈은 보이지 않고 평소 수신 규모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적기 시정 조치란 금융당국의 경영 실태 평가 결과 경영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취하는 조치입니다. 두 곳은 조치 중 가장 낮은 경영 개선 권고를 받았지만 예금자들이 동요하거나 불안을 느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두 곳을 포함한 전체 79개 저축은행의 수신고는 다시 100조 원을 회복하며 오름세입니다. 이번 조치 전후로도 저축은행 업권 전체의 충격은 미미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10여 년 전 사태와 달리 예금자들이 이번에 떠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네, 우선 전체 업권의 수신고 회복세는 연말 만기가 도래하는 예적금의 재해치 등을 위해 예금 금리를 올린 영향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다시 수신고가 충분히 확보되면서 금리는 떨어지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두 저축은행의 경우 인당 5천만 원까지 원리금이 확보되는 예금자보호법 인식 확대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는 지역 기반의 신뢰 축적 등 저축은행 전반의 신뢰도의 향상도 주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최근의 PF 부실화 대응에서 이뤄진 선제적인 건전성 개선 관리도 시장의 예민한 반응을 줄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TMF 사태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던 병폐 중에 하나는 입점 판매자들이 오랫동안 정산을 기다리다 못해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소위 선정산 대출이라는 상품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TMF 입점업체에 이 대출을 많이 내주어서 논란이 일었던 SC제일은행이 상품 자체를 최근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대출 상품이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SC제일은행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선정산 대출 상품의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말부터 티몬월드 등 큐텐 계열사에 대해 신규 취급을 중단한 데 이어 작년 연말에는 롯데온과 스타컴, 그리고 CJ 오쇼핑 등 다른 플랫폼의 입점업체들에까지도 신규 취급을 종료한 겁니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이슈가 많았던 상품이라서 취급을 중단한 후 이커머스 정산 관행 제도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현재로서는 리뉴얼해서 재출시할 계획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SC제일은행이 큐텐 입점업체와 많이 얽혀 있어서 논란이 된 거지 이런 대출 상품 자체는 다른 은행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KB국민과 신한은행도 관련 상품을 큐텐그룹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전부터 판매해왔으며 이들은 여전히 큐텐그룹 이외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선정산 대출을 내주고 있습니다. 국민과 신한 모두 쿠팡, 무신사, G마켓셀러 등 중 은행이 정한 매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선정산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W컨셉 코리아와 스타컴, 신한은행은 옥션, 11번가, 지그재그, 홈쇼핑 5개사 등 입점업체들에 대해서도 선정산 대출을 각각 취급하고 있습니다. 선정산 대출을 취급하던 은행 중에서 TMF 사태 당시에 큐텐 그룹사들에 대한 과도한 한도 상향 논란에 휩싸였던 SC제일은행만 유일하게 상품 취급을 전면 중단한 겁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곳곳에서 가격 인상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SPC 베스킨라빈스가 매장 가격보다 배달 가격을 높여받는 소위 이중 가격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배달 가격은 얼마나 더 비싸지는 겁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베스킨라빈스는 지난달 말 음료류부터 이중 가격을 적용했습니다. 플라스트와 쉐이크 등의 배달 가격이 매장에서 사 먹는 가격보다 500원씩 올랐는데요. 대표 메뉴인 스트로베리 요거트 블라스트의 경우 매장가는 4,800원이지만 배달로는 5,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베스킨라빈스 가맹점주협의회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로 가맹본부에 이중가격제를 지속해서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SPC 측은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이스크림에는 당장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런 이중 가격제가 업체들 사이에서 사실상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롯데리아와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한솥도시락과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등이 이중 가격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배달 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치킨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이중 가격제 도입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특히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부터 수수료율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상생안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여전히 이에 반발하는 외식업체들의 이중 가격제 도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의 순환은 원활한데요. 현재 전국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공기질 모두 쾌적한 가운데 전 지역이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낮에도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 영하 7도, 속초 영하 8도 머물겠습니다. 추위 속에 충청은 오늘까지, 호남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전북에 최대 30cm 이상, 전남과 제주도 많은 곳은 2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오후에도 쾌적하겠는데요. WH와 환경부 기준으로 좋음 수준이 유지되겠습니다. 공기질은 휴일까지 깨끗하다가 다음 주 초반 중서부를 중심으로 탁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